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나이 들수록 두려움을 갖게 되는 질환이 치매,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예방할 수 있을까?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멈출 수 있을까? 치매 검사를 받으면 조기 발견이 가능한 걸까? 건망증이 심해지는데 알츠하이머병을 의심해야 하는 건 아닐까? 생각이 많아집니다. 또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데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의 하나인 모야모야병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건강 365 써니힐의 두근두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부담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건망증이 좀 심해져도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지 걱정하는데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건 물론 주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두려움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려대 구로병원 신경과 강성훈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치매의 대부분이 알츠하이머병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치매는 사실 하나의 병 이름이 아니라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긴 상태, 즉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자면 두통이나 어지럼증처럼 하나의 증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게 치매가 생기면 치매가 왜 생겼는지 원인이 되는 병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실제로 전체 치매 환자 10명 중에 6명 정도는 알츠하이머병 때문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기억력,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는 증상이 참 부담이 되는 건데요. 나의 행동을 내가 모른다는 게 두렵잖아요. 노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많은 어르신들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네. 기억이 점점 흐려지고 내가 한 행동을 내가 잘 모르게 되는 상황 자체가 이제 굉장히 불안하고 무섭게 느껴진다고 하십니다. 네. 실제로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좀 보면 그 단순히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보다도 혹시 이제 이게 점점 진행해서 나중에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걱정을 크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치매라는 것이 단순한 질병이라기보다는 환자분과 가족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미리 알고 좀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심지어 알츠하이머병은 완치라는 말을 할 수 없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알츠하이머병을 완전히 낫게 하는 이른바 완치는 아직 어렵습니다. 네. 이 병은 이제 뇌가 서서히 작아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이제 진행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치료의 목표는 완전히 이런 병을 멈춘다기보다는 진행 속도를 늦추고 최대한 오랫동안 현재 상태를 이제 유지하는 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진행을 늦추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병의 진행을 늦추는 치료들이 나오고 있어서 예전보다는 그나마 훨씬 희망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능한 초기에 발견을 하고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병을 완치할 수는 없지만 이제 진행을 늦추고 또 최대한 오랫동안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게 목표라고 하셨는데 치료제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완치는 아직까지 어렵지만 네. 병의 진행 자체를 좀 늦추는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알츠하이머병 치료라고 해도 그 기억력이나 인지기능 증상을 잠시 이제 완화시켜주는 이른바 증상 개선 치료제 중심이었고요. 쉽게 말하자면 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먹는 치매약이 이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좀 치매 치료의 개념이 달라졌고요. 2024년 후반부터는 한국에서도 이제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이 아밀로이드라는 것을 제거해서 병의 진행 속도 자체를 늦추는 치료제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예전에는 증상을 조금 덜 힘들게 해주는 치료였다면 이제는 병이 나빠진 속도 자체를 늦추는 치료까지 가능해진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치료가 모든 환자분들께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특히
특히 병이 많이 진행한 상태보다는 증상이 비교적 경한 초기 단계에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따라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이상하다 싶을 때 빨리 진단을 받고 치료가 가능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이 빨리 발견될수록 치료의 선택 폭도 넓어지고 진행을 늦출 가능성도 더 커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초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래서 진행을 늦추는 것도 조기의 발견으로 초기 치료가 가능한 때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군요. 네. 이 부분은 사실 알츠하이머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히 이해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츠하이머병이 생긴다고 해서 바로 치매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제 건망증처럼 가벼운 기억력 저하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인 10년 이상 전부터 뇌 안에서는 변화가 시작되고요. 가장 먼저 뇌 안에서 생기는 변화가 아밀로이드라는 원인 물질이 뇌에 쌓이게 되는 것이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뇌에 점점 손상을 주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뇌가 위축돼서 쉽게 말씀드리면 작아지고 뇌가 그 결과로 기억력이나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나게 됩니다. 최근에 나온 이런 치료가 이런 아밀로이드를 제거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뇌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병이 더 나빠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것인데요. 반대로 진행이 많이 돼서 이미 손상이 많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손상된 뇌를 다시 되돌리긴 어렵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치료를 할수록 더 유리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170여 명의 환자를 치료해본 경험에서도 인지기능 저하가 비교적 경한 초기 단계에서 치료하신 분들에서 병의 진행을 늦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고 좀 확인을 했었고요. 또한 치료 전에 많은 분들이 이제 뇌출혈이나 뇌부종 같은 부작용이 있다고 듣고 와서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발생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드문 편입니다. 또한 이런 부작용은 정기적인 검사로 잘 확인하면서 이제 안전하게 치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레카네맙이나 도나네맙과 같은 약이 있던데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레카네맙이나 도나네맙 같은 약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약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전을 조금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뇌에 쌓여 있는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을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게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 약이 아밀로이드에 가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그 면역세포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쓰레기나 찌꺼기를 청소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청소하는 세포들이 와서 그 표지가 된 것을 찾아서 와서 아밀로이드를 하나씩 이렇게 제거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뇌에 쌓여있던 아밀로이드를 줄여주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뇌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초기 발견이 중요하고 조기 진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뇌 척수액 분석 검사가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뇌척수액 검사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일반인 분들께는 이제 좀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요. 이런 뇌척수액 검사를 통해서 뇌 안에 아밀로이드가 쌓여 있는지를 비교적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뇌척수액이라는 거는 그 뇌 안에 이제 쉽게 생각하면 물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뇌 안에 있는 물이 그 이제 뇌척수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뇌 안에 있는 물을 빼서 그 안에 성분을 분석하는 검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츠하이머병이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뇌 안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뇌 안에 있는 물을 빼서 검사를 함으로써 증상이 경미한 단계에서도 알츠하이머병을 초기에 진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뇌 척수액 분석 검사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게 뇌 척수액을 활용한 CSF 검사인 건가요? 이 검사가 좀 생소한데 맞습니다. 아직 대중적이진 않은 건가요? 네, 그 뇌척수액을 영어로 이제 CSF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실제로 좀 대중적이진 않고 좀 생소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국내에서는 사실 이런 알츠하이머병을 확진할 수 있는 검사가 아밀로이드 펫이라는 검사가 있고 뇌척수액을 이용한 검사가 있는데요.
그 펫이 국내에서는 좀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펫 검사가 비용이 국내에서 한 10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정도 선으로 부담이 꽤 큰 검사이긴 하지만 네. 해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가격 자체가 좀 저렴한 편에 속하고요. 또한 국내에는 이제 펫 촬영 가능한 병원들이 많아서 네. 비교적 접근성이 낮지 않은 검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런 내척수액 검사는 허리 쪽에서 그 내척수액을 채취하는 검사이다 보니까 이렇게 바늘로 찔러야 되는데 네. 이런 것 때문에 좀 침습적이다라고 느끼고 환자분들이 부담을 느껴서 좀 꺼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 아밀로이드 페트 검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거와 비교할 때 뇌척수액을 활용한 CSF 검사의 장점은 뭔가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펫 검사보다 일단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있고 네. 또 알츠하이머병을 조금 더 초기 단계에 진단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네. 아밀로이드라는 게 쌓인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런 아밀로이드가 처음부터 이렇게 딱딱하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아밀로이드가 한두 개씩 이렇게 뭉치기 시작하면서 작은 덩어리 형태로 존재하다가 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들이 더 뭉치고 단단해져서 나중에 판처럼 쌓이게 됩니다. 네, 펫에서는 이렇게 단단하게 쌓인 상태, 즉 어느 정도 아밀로이드가 쌓이고 진행된 상태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반면에 내척수액은 이렇게 단단하게 쌓이기 전 단계, 즉 초기 단계의 변화부터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펫보다 더 이른 시점에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검사 방법에 대한 부담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있어서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초기 단계에서도 정확도가 높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안전성은 어떨까요? 네, 초기 단계부터 정확도가 높다고 보시면 되고 네. 사실 안전성 측면에서도 내척수액 검사는 숙련된 의료진이 시행하면은 비교적 안전한 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검사 후 일시적으로 두통이나 불편감이 생기는 경우도 소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좀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검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적용은 되나요? 사실 이런 그 내척수액 검사가 아직까지 보험 적용은 되지 않고 있어서 비용은 국내에서 한 40에서 50만 원 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CSF 검사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이 검사가 조기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 큰 건데 그럴 수 있는 원리가 신기하기도 합니다. 일단 펫 검사부터 했다가 추가로 CSF 검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런 경우가 아주 드물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인데 아직 너무 초기이다 보니 펫 검사에서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추가로 내척수액 검사를 시행했을 때 아밀로이드 변화가 확인되면서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조기에 진단돼서 앞서 언급드렸던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치료제인 레카네막 같은 치료를 시작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두 검사를 좀 보완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 검사에 대해 설명 주셨는데요. 알츠하이머병은 노인성 질환인 만큼 초고령화 사회를 사는 지금 고령일수록 위험은 높아질 텐데요. 가족들 걱정이 많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랄까요? 어떤 변화를 살펴야 될까요? 네, 노령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걱정을 하시는데요. 알츠하이머병 자체가 나이가 들수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족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의심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단순한 건망증을 넘어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기억력 저하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방금 들은 이야기를 금방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음식을 이제 냉장고에 넣어두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냉장고에서 썩은 음식이 자주 발견된다던가 대화를 할 때 예전 이야기가 잘 떠오르지 않아서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도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 잘하던 돈 계산이나 집안일도 좀 다소 어려워진다던가 시간이나 장소를 간혹 헷갈리는 변화 등도 나타날 수 있어서 이러한 변화들은 단순한 노화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게 점점 이제 반복하고 심해진다면 한 번쯤은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게 가족분들의 관심이 필요하고요. 치매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경도 인지 장애 단계에서부터 잘 살필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건망증인지 경도 인지 장애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네. 먼저 좀 경도인지장애에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경도인지장애는 기억력이나 인지기능이 또래에 비해 떨어져 있지만 아직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그 치매처럼 생활이 완전히 어려워진 단계가 아니지만 정상과 치매의 중간 단계, 흔히 치매 전 단계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경도인지 장애의 경우 1년에 한 10에서 15% 정도가 치매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반면에 정상 노인은 한 1% 정도 치매로 진행하기 때문에 치매로 진행할 위험이 한 10배 이상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한 이제 단순 건망증인지 경도인지 장애인지 구분할 때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네. 먼저 기억력이 떨어지는 빈도를 보셔야 됩니다. 아. 가끔 한 번씩 잊어버리는 거는 정상적인 노화로 볼 수 있지만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고 특히 중요한 것, 본인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도 잊어버리는 빈도가 늘어난다. 그러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또 다른 중요한 것은 힌트를 줬을 때 이것을 다시 좀 떠올릴 수 있냐가 중요합니다. 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구를 만났었는지 이렇게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도 옆에서 힌트를 주면 맞다 그 사람 만났었지 이런 식으로 떠오르면은 그래도 비교적 단순한 건망증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옆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줘도 아예 까맣게 기억을 못하고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게 되면은 경도인지 장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도 인지 장애가 치매 전 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치매 안심센터에 가서 검사를 하면 경도 인지 장애에 대한 소견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3차 병원의 검사와 진단이 필요한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치매 안심센터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진료를 하고 있는데 경도인지 장애 소견이 나오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고 치매 안심센터에서 경도인지 장애를 나왔다면은 한 단계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경도인지 장애가 왜 생겼는지, 즉 원인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경도인지 장애라고 해서 모두 다 이제 알츠하이머병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왜 생겼는지 정확한 감별이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3차 병원에서 내 MRI를 통해 구조적으로 뇌가 손상된 거가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아밀로이드 펫 같은 검사를 통해서 알츠하이머병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츠하이머병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인지 구분해서 향후 치료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대사증후군이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높인다는 교수님 연구도 있었잖아요. 대사증후군이 워낙 흔한 상태라서 놀라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사증후군 하면 혈관성 질환, 심근경색이라든지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것과는 관련이 있다라고 잘 알려져 있었는데요. 사실 최근 연구를 통해서 알츠하이머병의 위험도 높인다고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연구들을 좀 보면 중년기, 그러니까 노년기가 아니고 한 30대 이후 40대 이 시기에서부터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같은 대사증후군 유소들이 있었을 때 노년기에 들어서 알츠하이머병 발생의 위험성이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런 대사증후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은 몸 전반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뇌 속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요. 특히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이 쌓이는 과정을 촉진하거나 추가적으로 알츠하이머병 원인 물질이 쌓였을 때 뇌 손상을 더 빨리 유발을 해서 결국 이제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이런 인지기능 저하 같은 증상이 생긴 노년기 이유가 아니라 중년기부터 이런 만성 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즉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잘 조절하고 체중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으로 이제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알츠하이머병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고려대 구로병원 신경과 강성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파파야의 내 얘기를 들어봐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야모야병은 이름이 좀 생소하죠? 뇌혈관의 내벽이 두꺼워지면서 일정 부위가 막히는 뇌혈관 질환의 하나입니다. 흔한 질환은 아닌데요. 명확하게 밝혀진 발병 원인은 없는 것으로 지적이 됩니다. 소아나 성인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최규선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모야모야병은 흔히 듣는 질환은 아닌데요. 희귀 난치성 질환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모야모야병은 이게 흔한 질환은 아니고 드문 뇌혈관 질환에 속하는 병입니다. 네. 아직 원인도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고 약으로 치료하거나 완치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네. 난치성 질환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고요. 네. 실제 이제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희귀 질환 정보에서도 산정 특례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병입니다. 네. 이 모야모야병 이름도 어려운데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모야모야는 이제 일본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뇌혈관 조영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모야모야병의 특징상 이제 막힌 혈관이 있고 그 주변으로 아주 가느다란 그런 혈관들이 생기는데 네. 거기 약간 연기가 이렇게 모락모락 피어나는 그런 좀 모습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모야모야병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어로 모야모야가 이제 희미하게 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연기라는 뜻이군요. 그럼 일본인들에게 모야모야병이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모야모야병을 이제 처음 보고한 곳이 일본이고, 네. 일본이나 이제 우리나라 가까운 중국 같은 이제 동북아시아 쪽에서 주로 많이 보고가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저희가 모야모야병이 그냥 계속 처음 사용된 게 이제 쭉 그 이 병의 이름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네. 하지만 이제 우리 같은 동아시아에만 생기는 건 아니고 네.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우리 동북아시아 쪽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연구도 좀 많이 되고 이게 이쪽에 뭔가 관련된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네.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모야모야병은 특수한 뇌혈관 질환으로 설명이 되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흔히 많이 보는 동맥경화성 협착하는 건 조금 성질이 다른데요. 네. 이제 안에 이제 지질이나 그런 이제 혈관 내에 찌꺼기가 생겨서 오는 그런 병이 아니고 네. 특별한 원인은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 이제 우리 심장에서 목을 통해서 뇌로 혈관이 들어올 때 네. 혈관의 말단부, 굵은 혈관의 말단부가 좁아지고 좁아지면서 이제 주변에 이제 뇌도 뭔가 얻고 살아야 될 혈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보상혈관, 저희가 특히 척부순환이라고 표현하는 혈관들이 자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혈관들이 생기고 그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증상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 건가요?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큰 혈관이 이제 뇌에 혈류를 공급하는 큰 혈관이 막히고 주변에 보상혈관이 생기게 되는데 네. 그때 피를 이제 피를 충분히 받지 못하면 뇌경색 같은 허혈 증상이 올 수가 있고 그런 척부순환이 이제 발달하고 보상혈관이 발달하면서 혈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에는 동맥류가 생기기도 하고 네. 아니면은 그런 조금은 비정상적인 이런 혈류 채널이 생기면서 거기서 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네. 뇌경색이 오기도 하고 동맥류가 생길 수도 있고 출혈이 올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아이들에게는 뇌경색으로 성인들은 뇌출혈로 나타난다는 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네. 물론 이제 무증상의 환자들 그리고 간헐적으로 마비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있지만 네. 결국에 뇌졸중이 오게 되면 뇌경색 아니면 뇌출혈로 표현이 되게 되는데 대체로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한테는 뇌경색이 좀 더 흔하고 네. 어른들한테는 뇌출혈이 더 흔한 건 맞습니다. 네. 다만 성인에서도 뇌경색으로 표현되는 환자도 있고 네. 아이들도 드물게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도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모야모야병은 양쪽 뇌에서 진행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원래 이 모야모야병의 이제 저희가 교과서상 정의는 네. 아까 말씀드린 큰 혈관, 속목동맥에 협착이나 폐쇄가 진행되고 주변에 혈관이 발달하는 걸 정의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대부분은 양측성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일측성의 환자가 이런 협착이 점점 진행하면서 모야모야의 이런 모습을 보인다든지 네. 처음엔 일측성으로 증상이 오고 일측성의 모야모야 같은 혈관이 보이다가 반대쪽에도 결국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한쪽에 생긴 모야모야 병을 의심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그런 환자 중에서 한 30-40%는 결국에는 양측성으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나타나는 증상은 마비 증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것도 이제 어른이랑 아이들이 조금 증상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네. 애들은 이제 주로 허열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심하게 울거나 아니면은 뜨거운 음식을 먹으려고 이렇게 좀 그런 입을 후후 부는 그런 상황, 아니면 노래를 부르는 상황. 그런 것들이 이제 혈관 안에 산소와 이산화탄소 분압이 조금 균형이 깨지면서 네. 혈관이 수축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한쪽 팔다리 힘이 좀 빠지거나 말이 안 되거나 아니면 경련 같은 증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어른들은 보통은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오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때는 심한 두통, 의식 저하, 아이들과 같이 간헐적인 팔다리 마비, 다양하게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특히 어느 부위에서 피가 부족한지에 따라서 증상도 좀 달라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부분이 피가 부족한지, 예를 들면 네. 운동 궁추 쪽에 이제 담당하는 부분에 혈류에 문제가 생기면 팔다리 마비가 오거나 안면 마비가 올 수 있고, 네. 그게 이제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은 말이 조금 어눌해지고 아니면은 말이 잘 안 나오거나 네. 말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언어장애 증상이 올 수도 있고, 주로 시각을 담당하는 부분은 시야장애가 오기도 합니다. 네. 증상이 마비 증세만 있는 게 아니라 팔다리 마비, 경련일 수도 있고 두통이나 언어 장애, 시야 장애가 올 수도 있고 다양하네요. 네,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혈류 공급 부위에 따라서 증상도 오지만, 네. 이게 뇌경색이냐 뇌출혈이냐 그런 병소가 후유 병소가 남느냐에 따라서 장기간 경련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있고, 네. 인지 저하까지도 좀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모야모야병이 흔한 질환이 아니어서 증상이 있어도 모야모야병을 의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모야모야병과 같이 일시적 팔다리 마비나 뇌출혈 뇌경색을 일으키는 병들은 많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병을 진단하려면은 혈관을 볼 수 있는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검사를 하기 전이나 아니면 진료를 보기 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그런 증상들이 반복되다가 좀 좋아지니까 이게 특별한 병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증상이 좀 반복되고 의심스럽다면 꼭 모야모야병이 아니어도 네. 저희가 그런 뇌혈관 전문가의 진료를 받고 필요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상이 일시적인 팔다리 마비도 올 수 있고 뇌경색이나 뇌출혈과 좀 비슷한 면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증상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과 비슷하기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뇌졸중 보는 의사들이 대국민 홍보를 할 때, 네. 얼굴이 좀 마비가 왔다, 음식을 흘린다, 네. 아니면 한쪽 팔이나 다리가 힘이 빠지고 기운다, 말이 어눌해진다,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뇌졸중 전조 증상이랑 거의 같거나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혈관을 볼 수 있는 검사를 이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진단을 위한 검사는 뇌졸중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하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뇌졸중을 진단하는 CT나 MRI, 네. 이 CTA와 같은 혈관을 볼 수 있는 검사들,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막힌 혈관이 있으면 주변의 보상혈관의 그런 체계나 흐름을 잘 보기 위한 뇌혈관 조영술, 네. 그런 검사를 통해서 모야모야병의 특징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네. 실제 이 환자가 얼마나 혈류가 모자른지를 보기 위해서 혈류 초음파를 한다든지, 네. 스펙트 같은 핵이학 검사, 아니면 CT로 전체적인 뇌의 관리를 평가하는 검사 등등 좀 다양하게 시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검사를 통해서 모야모야병이 진단된다는 건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기도 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환자의 증상입니다. 환자의 증상이 정말 있는지, 실제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경험을 했는지가 일단 중요한데, 네. 검사를 통해서 이런 축부순환이 조금은 부족한 게 확실히 보이거나, 아니면 비정상 혈관 채널이 보이는 경우에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수술을 결정하기도 하고, 수술 방법도 그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 네. 아니면 경과 관찰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혈류 초음파를 하기도 하고 뇌혈관 조영술을 하기도 하고 여러 검사를 하게 되는 건데, 검사로 알게 되는 혈관 상태는 어떤 모양으로 확인이 되나요? 모야모야병의 이제 정의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네. 큰 혈관이 완전히
막혀 있기도 하고 예. 심하게 좁아지는 양상이고 이런 혈관들 주변으로 그 혈관이 지배하던 부분에 결국에 피가 못 가게 되니까 예. 주변의 척부순환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발달해 있는 모습을 보고 예. 초반에 말씀드린 이런 안개나 연기가 피어오른 듯한 특징적인 모야모야 혈관이 보이는 경우에 저희가 이런 모양을 보고 모야모야 병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모야모야병으로 진단된다고 해서 모두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닌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증상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증상이 없거나 그리고 척부순환이 충분히 잘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스펙트 같은 검사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이 환자의 혈관 예비 능력이 떨어지지 않았다면은 네. 수술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면은 보존적 치료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존적 치료라는 것은 결국은 외래 경과 관찰, 예. 그다음에 주기적인 영상 추적 검사 등등이 있고 환자가 결국엔 증상을 호소하느냐에 따라서 그 검사들을 조금은 저희가 정기적인 부분에서 좀 떼서 먼저 해보거나 네. 혈관 예비능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해서 수술을 안 했던 환자도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일반적으로는 증상이 없다면 주기적 검사를 하고 예. 외래에서는 이제 보통은 약을 주는데 이 모야모야병 환자한테 어떤 약을 줘서 이 병이 치료가 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어른들의 경우에는 네. 성인병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같은 일반적인 뇌출혈, 뇌경색과 같은 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그런 병들은 네. 적극적으로 약을 줘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네.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크게 직접 혈관을 연결한 직접 혈관 문합술, 네. 그다음에 저희가 혈관이나 근육 그런 것들을 얹어 놓는다는 의미의 간접 혈관 문합술,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이제 컴바인드 어프로치인데 네. 같이 하는 병합 문합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직접 혈관 문합술과 간접 혈관 문합술, 이제 병합 수술이 있다고 하셨는데 수술법을 결정하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환자들은 아무래도 안전성에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결국에는 이 환자한테 혈류가 어떤 형태로 모자란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환자의 소아인지 어른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 혈류 부족 상태가 심하면 역시 수술 후에 합병증도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 어른들은 직접적으로 우리 피부 밑에 있는 혈관을 안에 연결해서 빠른 이제 혈류 개선 효과를 노리기도 하면서 네. 그다음에 밖에 있는 혈관과 그리고 근육들을 같이 얹어주는 수술을 동시에 해서 네. 천천히 이제 혈관이 자라 들어가게 하는 그 두 가지를 이제 병합해서 많이 하게 되고 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크기가 작다 보니까 혈관이 물론 직접 연결을 같이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고전적으로 저희가 전통적으로 간접 문합술을 조금 더 선호는 하고 있습니다. 네. 상태에 따라서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시행하는 경우도 있는 거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성인 같은 경우에는 네. 직접 연결해서 당장의 효과,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혈관을 얹어놓고 근육도 얹어놓고 해서 장기간 저희가 조금 시간을 두고 혈관이 서서히 자라들어는 효과 두 개를 동시에 노리는 치료가 현재는 거의 표준 치료법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모야모야병이 뇌 양쪽에서 진행이 된다면 그럴 때는 수술은 나눠서 하나요? 네. 양쪽에 다 있는 경우에는 네. 이제 뇌출혈이나 뇌경색, 뇌졸중이 왔던 대뇌 방구 쪽을 먼저 보통 고민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혈관 검사나 관류 검사에서 조금 더 문제가 커 보이는 쪽 혹은 환자가 호소한 증상을 유발하는 대뇌 방구 쪽에 먼저 수술을 시행을 하고요. 네.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은 이제 상처 문제도 있고 이 수술 이후에 초반에 뇌졸중을 경험하는 환자들도 드물지 않게 있기 때문에 네. 적게는 한 달, 길게는 서너 달 정도 차이를 두고 양쪽을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모야모야병은 이제 완치는 어렵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치료한다고 해도 완치라는 말은 할 수 없고 관리를 쭉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수술의 목적은 이 환자가 뇌졸중을 경험하지 않고 예. 뇌졸중으로 인한 큰 장애를 얻지 않게 하는 것이 궁극의 목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을 해서 뇌졸중 위험을 낮췄다 하더라도 뇌졸중 위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쭉 저희가 외래 진료나 추적 검사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인병을 같이 갖고 있다면은 네. 그런 병들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함으로써 뇌졸중을 예방하고 또 뇌졸중이 설사 온다 하더라도 장애를 좀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저희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치료한다면 치료 목표는 막힌 혈관을 만들어주면서 뇌에 피를 공급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막힌 혈관이 있고 주변에 보상 혈관들이 있었던 상태에서 네. 그런 혈류가 상당히 부족하다든지 그로 인해서 증상이 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혈관이 결국엔 도와주는 혈관을 저희가 연결해주거나 얹어놓거나 함으로써 그 주변의 혈류를 좋게 해서 뇌경색, 뇌출혈 그리고 그로 인한 마비나 언어, 인지장애 같은 후유장애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치료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완치되는 질환은 아니라서 이제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치료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안 되는 장애로 남을 수도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군요. 처음에 증상이 이렇게 가끔 나타나다가 말다가 네. 할 때 저희가 검사를 해보면 좀 좁아진 혈관이 이제 좀 더 폐쇄로 막힌 걸로 아예 진행이 되거나 네. 혈류 부족이 좀 심화되는 상황에 얹어 있는 놓여 있는 환자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런 환자들이 결국엔 치료 시기를 좀 놓치게 되고 약물 치료하거나 그냥 지켜보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그런 뇌졸중이 오게 되면서 네. 조금 큰 후유장애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치료 시기를 조금 놓치지 않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의 모야모야병은 어느 정도일까요? 저희가 이제 우리 인터뷰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희귀난치성 질환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제 우리가 외국의 사례랑 비교하면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이제 모야모야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22년도를 예로 들면 우리나라 모야모야 신규 발생자가 한 2,200여 명 정도 보고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한 5천만 명 좀 넘는다고 보면은 전체 기준 한 0.004% 정도 네. 상당히 드문 질환이긴 합니다. 음. 이게 아무리 드물더라도 네. 가족력이 좀 있다든지 네. 하면은 좀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서 미리 좀 선별을 해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모야모야병이 의심되는 이제 확인이 필요한 의심 증상도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아이 성인 조금 비슷할 수 있는데 네.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적으로 뭐 울거나 뭐 뜨거운 음식을 먹거나 노래를 부를 때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팔다림이 뚝 떨어지고 뭐 말이 좀 갑자기 안 되는 그런 허열 증상이 나타났을 때 네. 어른 같은 경우도 아이와 같이 이런 허열 증상에서 갑작스럽게 팔에 힘이 빠지고 걸을 때 기울어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가 있을 때 네. 이 두 가지 상당히 비슷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어른들은 아무래도 아이들보다는 뇌출혈로 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뇌출혈과 같이 뭐 심한 두통이나 음식저하, 갑작스러운 팔다리 마비 이런 게 생겼을 때는 바로 병원에 내원해서 진료를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뇌혈관의 내벽이 두꺼워지면서 일정 부위가 막히는 뇌혈관 질환의 하나인 모야모야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최규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